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대를 위한 리더십 고전 읽기, 이 동서양의 제왕학 교과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책을 다시 봐도 이 분량이 엄청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벽돌책을 읽는 방법으로 D&R, 그쵸? Divide and Read. 그렇죠. 이걸 얘기하셨는데 나누어 읽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목차를 보니까 이 책은 9권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나눴을까요? 사실 이건 헤로도토스가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럼요. 헤로도토스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헤로도토스는 처음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자신이 정리해서 글을 썼겠죠. 쭉 글을 썼을 때 헤로도토스가 처음 이 역사라는 책을 편찬했을 때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쭉 덩어리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량을 한 덩어리로 쓴 것이었죠. 한 덩어리를 쓴 책들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사서들, 그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지식의 보고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거든요. 그 도서관에 계신 분들, 그 학자들이 이 책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이거 한 번에 읽기 너무 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의미 단위로 역사적 사건과 또 혹은 시대를 따라서 좀 구분해주면 읽기에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9덩어리로 나눴고요. 9개의 권으로 나누면서 각각의 권마다 제목을 붙입니다. 네. 1권 제목만 보면 클레이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9권의 제목에 붙어있는 제목들이 사실 다 무사 여신, 무사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그 무사 여신들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무사이라는 여신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네. 뮤즈가 됩니다. 우리 뮤즈라는 말, 누군가의 뮤즈. 안 쓰죠. 예, 특히 영화판에서. 예, 어떤 감독에게 어떤 배우가 뮤즈가 된다든지, 네네. 어떤 작곡가에게 어떤 가수가 뮤즈가 된다든지 맞아요, 그런 말 있죠. 맞아요. 이 무사 여신들은 예술을 관장하는 신인 동시에 또 이런 예술적 영감과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신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숭배받아왔었죠. 그래서 수많은 서사시와 문학 작품들에서 여신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경우에 일리아스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신에게 호메로스가 지금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네. 이런 형식을 빌리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신, 무사 여신이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호메로스는 그렇게 예술가로서 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 헤로도토스는 역사가로서 자신이 탐구하고 조사한 것을 쓴 사람인데 이후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관하고 또 필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네. 이 책이 9권의 덩어리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권마다 무사 여신들, 무사이의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헤로도토스의 의도와 좀 상반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일종의 신적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보고 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학, 역사, 철학이라는 전통적인 인문학의 분류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작품은 제목부터가 역사, 그래서 문사철 중에 사에 해당되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한 동시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문학, 역사, 철학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학자들, 사서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역사인 동시에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서 어떤 신적 영감의 근원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헤로도토스의 작품들을 우리가 좀 쭉 읽어가다 보면 네.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거요? 특히나 이 사람은 역사와 신화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혹은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신화화되는가를 굉장히 잘 우리로 하여금 포착하게 해주는 단서들을 이 작품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의 전쟁의 원인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책의 전반부를 보면 무척 이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다고 해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장황하고
잡다한 이야기들로 전반부를 채웠을까요? 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팟캐스트를 듣는데 네. 굉장히 해박한 지식, 모든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분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갑자기 고구려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의 뭐 역사, 문화, 기후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 이야기 빨리 좀 해달라고 패널들이 막 아우성을 치던 것을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갖는 특징도 있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획득한 시선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문제가 아니라 특징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독일사를 전공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선생님은 왜 역사를 공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은퇴를 앞둔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나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예, 왜 공부하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곧바로 나는 왜 공부한다라고 옛날에 공부했던 이유는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나에게 남은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장기 지속적인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변하더라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 자주 거론하셨던 게 중세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비인간적인 풍습, 야만적인 풍습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시절을 야만과 무지의 시절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강고한 관습이나 관행 혹은 강력한 부당한 권력 이런 것들 앞에서 견딜 힘을 본인은 역사를 통해서 획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배웠느냐? 관계적 사고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적 사고. 네, 관계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특정한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안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끝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을 좋아하잖아요. 네.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 누가 잘못한 거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덕분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특정한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최근의 일 때문에 지금 모양이 결정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헤로도토스도 역시나 관계적 사고에 굉장히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분쟁들, 어떠한 갈등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지를 아주 상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담아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장황하고 잡다해 보이지만 헤로도토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장황하고 잡다하고 번잡한 것들이야말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분쟁을 이해하는데 빠질 수 없는 배경 지식이 된다. 배경 지식이군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 그리스 신화를 연상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역사와 신화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두 분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화라고 하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지요. 네. 그리고 역사를 기술할 때는 그런 신화적인 배경들을 배제하고 기술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지배적이죠. 우리가 비슷한 시대의 그리스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헤로도토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어떤 역사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지를 네. 좀 살펴보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작품 속에서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그리스 신화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신이 제우스이죠. 네. 제우스 신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중의 신이죠. 신, 네. 뭐 번개의 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우스가 갖는 굉장히 인간적이랄까요? 매우 사사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바람둥이, 호색한 그래요? 이런 것입니다. 제우스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호색한으로 신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인들의 직업이 무엇이다? 이 사람들은 해적? 네, 지중해 무법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그리스 신화 속에서 제우스의 이런 모습은 실은 그리스인들 본인들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신화적으로 정당화시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일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학자들에 따르면 헬라스인은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헬라스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반목하게 된 것은 포이니케인들 탓이라고 한다. 포이니케인들은 홍해라고 불리는 바다에서 우리 쪽 바다로 옮겨왔는데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포이니케인들이 여자를 납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납치요? 네. 그녀의 이름은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는데 헬라스인들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여인들은 백고물 주위에 둘러서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있었다. 그때 포이니케인들이 서로 부추기며 여인들을 덮쳤다. 여인들 대부분은 도망쳤지만 이오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사로잡혔다. 그러자 포이니케인들은 여인들을 배에 태우고 아이깁토스로 출항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네. 이 그리스 여성들만 납치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도 반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특히 지중해의 다른 나라 페르시아권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여성들을 납치를 한 거예요. 물건을 빼앗고 납치를 하고 마치 우리나라 고려 말 조선 초 여말 선초 때 왜구가 굉장히 창궐해서 삼남 지역 이 남쪽 지역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안쪽으로 내륙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킬 만큼 왜구가 창궐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불태우고 빼앗고 여성들을 약탈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또 포이니케도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 문명과 비그리스 문명이 충돌하게 되었다라고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오 혹은 또 뒤에 나오는 뭐 에우로페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제우스와 관련된 이야기 에피소드에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공주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공주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제우스는 이 공주를 어떻게든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소로 변신을 합니다. 소요? 예,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긴장감이나 경계심을 품을 수 있으니 소로 딱 변신해서 소 예쁘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 네.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납치를 하는 거죠. 긴장감이 풀렸을 때, 경계심이 풀렸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성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예쁜 강아지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라고 데리고 간 다음에 집에 갔을 때 강아지가 없어요. 걔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있지. 내가 걔야.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사기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우스도 그런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동물을 이용해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작업의 원조가 제우스였습니다. 와, 진짜 바람꾼이네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제우스에게 굉장히 무서운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의 본처 헤라 여신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대상 헤라. 헤라는 그런데 이게 참 나쁜 일이죠. 남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을 잡지 않고 네가 우리 남편한테 꼬리 쳤지라고 해서 남편이 이렇게 차지한 여성들을 괴롭히거나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오도 이제 너무너무 괴롭혀지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이주하게 된 그래서 도망치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에우로페 지금의 유럽이다. 뭐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헤로도토스는 포이니케 사람들 우리 지금 페니케아라고 부르는 그 포이니케 사람들이 이오를 납치했고 또 이런 일들이 양쪽 사이에서 쭉 벌어지면서 헬라스와 비헬라스 그리스와 비그리스 사이에 분쟁과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신화가 먼저일까요? 이런 역사가 먼저일까요? 그럼 어려운데요. 닭이냐 달걀이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화로 보고 있는 것들은 신비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고 나면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대인들은 신화라는 방법을
좀 과장이 섞인 문학적 장치가 들어간 신화라는 이야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고 헤로도토스는 신화 대신 그런 신비화되고 과장된 이야기 대신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에서 납득 가능하도록 드라이하게 사실을 탐구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신화도 역사도 같은 뿔에서 출발한 거죠. 같은 뿔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신화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문학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 역사 이 책에는 많은 왕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딱 한 명만 소개한다면 어떤 왕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크로이소스라는 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크로이소스. 네, 왜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크로이소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주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제가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붙여봤어요. 신화에서 역사로. 그리고 좀 전에 신화와 역사 이야기도 했지만 네. 크로이소스도 그리스 신화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크로이소스는 만지면 황금이 되는 그런 그 소원을 품고 있었던 초능력자예요? 네네네. 그 크로이소스처럼 부유하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크로이소스는 굉장한 부자 왕이었어요. 굉장한 부자 왕이었고 그리스는 아니고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크로이소스가 14년간 통치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합니다. 리디아가 망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크로이소스의 부가 이후에 페르시아로 흡수되면서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는데 되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데요. 네. 그때 그 페르시아의 왕은 우리가 이 방송에서 앞서 다루었던 키루스였습니다. 키루스 대왕.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의 전설적인 이 부는 만지는 것이 다 황금이 되는 거는 이제 크로이소스는 아니고 만지는 것이 이제 모두 다 황금이 되는 신화 속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의 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이더스의 손. 예, 미다스 왕이 만지면 모든 것이 금이 되는 그런 황금의 손이 있었다가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그 저주가 풀리면서 손을 씻거든요. 손을 씻어서 그 씻은 손의 그 물이 쫙 흐르면서 다 물이 금이 됐다고요. 그 지역에서 황금을 모아서 축적했다라고 알려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리디아 지역에 사금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요? 네, 사금이 굉장히 많아서 이 금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리디아가. 리디아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나서 그곳에 솔론이라는 그리스의 현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자 솔론이 크로이소스를 딱 방문했을 때 크로이소스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 한번 봐주겠소라고 하면서 크로이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나이에서 온 손님이여, 그대의 지혜에 관한 소문은 우리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우리는 또 그대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구경하고자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는 말도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대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나보다 괜찮게 사는 사람 본 적 있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크로이소스가 솔론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겠죠. 마치 거울에게 백설공주의 계모가 기대했던 대답이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였던 것처럼 크로이소스도 이렇게 기대했겠죠. 크로이소스 폐하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강력한 부와 권력을 가진 존재라야만이 이 세상의 행복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텐데 솔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냐면 용감히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아테네 사람 텔로스,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크로이소스가 좀 뚜껑이 살짝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뚜껑을 살짝 누르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를 이야기를 솔론이 그래요. 두 번째로 행복하신 분은 역시 그래도 패한 이렇게 걸 기대했겠죠. 근데 네네. 솔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여신의 축제장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소나 말 대신 그 멍에를 직접 메고 어머니를 수레에 몰고 먼 길을 갔었던 두 형제 클레오비스와 비톤이라는 형제가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크로이소스가 이제는 들썩거리던 것들을 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뚜껑이 확 열린 거죠. 네. 아니 그런 평범한 사람들보다 내가 불행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 행복을 완전히 무시한단 말이야 하고 막 호통을 쳤던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키루스가 이끄는 대군에 의해서 14일 동안 포위되어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이소스는 14년간 건자에 있었고 14일간 포위되었다. 그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어마어마한 부, 어마어마한 권력, 또 막대한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이 14년간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았고 그런 시간 동안 그것이 쭉 계속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젠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일부러 실제로 14년 14일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고대인들은 일종의 시적인 기법으로 숫자를 조금씩 바꾸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느 한쪽을 조정했을 수도 있어요. 네. 14년간 누렸던 것이 허물어지는데 14일이면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로도토스 역시 장기 지속적인 사고를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겠죠. 영원히 계속될 것과 같은 부와 권력에 도취돼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그의 권력과 부가 덧없이 허물어지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죠. 동양에서 권불10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슷한 의미로 쓰는 말 중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10년은 어떤 권세도 10년은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화무십일홍은 10일 동안 열흘간 붉게 생생히 피어있는 꽃은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그 꽃이 지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임기 4년의 국회의원 혹은 5년의 대통령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잠시 위임한 것이라는 것을 빌려준 거죠. 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권력, 자기 권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권력이 없고 권한이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나온다. 것이다. 예, 권력의 유일한 소유자는 국민이죠. 그리고 이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을 이분들이 행사하는 것인데 네. 이 권한의 행사에 끝이 있다, 마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한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솔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소나 말이 매야 될 짐승의 멍에를 대신 매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양적이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러한 사람. 즉 가장 인간다운 인간 또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인간이 훨씬 더 행복한 인간이다라는 대화를 크로이소스와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헤로도토스가 이 크로이소스 이야기를 초반부에 배치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4년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14일 만에 허물어질 수 있는 것처럼 강대한 권력과 힘이라는 것은 유한하다. 그 유한함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동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장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인간다운 가치는 무엇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소나 말이 매는 짐승의 멍에를 맬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네.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왕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작금의 대한민국까지 떠오르게 되는. 그러게요. 저는 헤로도토스 역사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네,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홍정환의 인생 빛의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